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박윤미라고 해요. 저는 오늘 다양한 의미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릴로와 스티치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거기 보면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라는 대사가 나와요. 비슷한 말로 톨스토이도 했고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가슴으로 자식을 낳고 진심으로 품고 그러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여전히 혈연이라는 단어에 얽매여 눈앞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 뒤늦은 후회를 삼키기도 하겠죠. 진정한 가족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40대 초반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같이 힘들게 살 때가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경기도 한창 좋았고 주변에 다들 돈 버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가득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가난하게 산다는 건 모두가 힘든 시절의 가난과는 또 다른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저희 집 형편이 어렵다는 걸 어렴풋하게라도 인지하기 시작한 건 친구들이 생기고 나서부터였어요. 그전까진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런데 친구들 집과 저희 집을 비교하게 되면서 저희 집 형편에 대해 알게 됐던 겁니다. 왜 우리 집은 차가 없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고 낡았지? 왜 우리 엄마는 예쁜 옷을 못 입지? 왜 우리 집에는 비디오가 없지?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동차가 웬 말입니까? 그런 사치품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당장 그달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이었던 걸요. 통학 버스비를 용돈으로 받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저희 집은 많이 힘들었어요. 위로 오빠가 둘 있고 제가 막내였지만 어리광 한 번 제대로 부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사는 데 치여 바쁜 부모님께 막내 사랑 같은 걸 기대하기는 힘들었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 남매들은 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옛날 분들 중에서도 유별나게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신 분이셨어요. 저보다 몇 년 윗세대들이라면 모를까. 제 친구들 중에 오빠나 남동생이랑 다르게 차별받고 자란 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형제가 셋이나 되는 집도 드물었죠 뭐. 외동도 많았고 그랬으니까요. 하여간 세상이 어떻게 변했거나 간에 할머니 손에 자랐던 전 늘 오빠들에게 밀려 뒷전이었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도 나설 수 없는 것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하나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역시나 먹는 것 때문에 겪는 서러움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두고두고 뒤끝도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수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박을 그렇게 좋아해서 수박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 친구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박을 그렇게 좋아해서 수박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 식구들도 제가 수박을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수박도 비싼 과일이라 저희 집 형편에 자주 먹을 수는 없었고 여름날 동안 한두 번 정도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 엄마가 수박 사오는 날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퇴근길에 수박을 사들고 오셨고 하룻밤 냉장고에 넣어두어 시원하게 맛있어진 수박을 할머니가 쩍쩍 갈라서 잘라주셨답니다. 저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고 말이에요. 자, 수박 다 잘랐으니 어서 와서 수박 먹으렴. 할머니, 나 아까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오빠 들어오면 같이 먹어야지. 뭐가 그리 급해? 야, 막내 저리 비켜봐. 할머니 저 왔어요. 수박 주세요.
아이고, 그래, 우리 장손. 여기 제일 크고 제일 빨간 부분은 우리 장남 줘야지. 야, 막내, 너 이리 좀 나와. 걸리적거리잖아. 나도 수박 먹을 거야. 조그만한 게 어디. 넌 막내니까 제일 나중에 먹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 둘째 손주도 여기. 맛있게 먹고 또 먹어라, 알겠지? 아이고, 우리 복덩이들 먹는 것도 참 복스럽기도 하지. 얼른 먹고 또 가서 더 놀아. 할머니, 나도 수박 주세요. 어디 계집애가 오라비들 먹는데 끼어서 욕심을 부리고 그래. 계집애가 식탐이나 부려서 어디다 쓰나. 넌 오빠들 다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할머니는 와구와구 시원한 수박을 베어 물고 있는 오빠들 옆에서 부채질까지 해주시며 더 먹으라고 하시면서 제겐 힐끔 곁눈질 한번 주시며 콧방귀를 끼셨어요. 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오빠들은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면서 수박을 야무지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들이 수박 쟁반을 한참 동안 점령하며 먹을 만큼 먹고 난 후에야 제 차례가 되는 건데요. 그때 쟁반에 남은 수박은 끄트머리 제일 작은 조각들 뿐이었죠. 뭔지 아시죠? 그 허연 부분이 더 많은 싱겁고 맛도 없는 부분이요. 입이 대빨 나와서 그거라도 먹고 있는 저를 보며 오빠들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음식 남기고 그럼 안 된다 하며 또 놀리곤 했어요. 무인지 오이인지 결단코 수박이라고 할 수 없는 끄트머리 조각들을 씹으며 어찌나 서러웠는지 말입니다. 제가 월급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름만 되면 수박을 그렇게 사 먹었다니까요. 한복판 제일 빨갛고 맛있는 부분을 커다랗게 잘라서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한풀이를 했던 거죠. 그놈의 수박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수박 이야기를 했지만 비단 수박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었고 매사 저는 늘 그렇게 오빠들에게 밀리고 치이고 양보하며 살았어요. 오빠들 학비만으로도 부모님 등골 휘어진다는 걸 빤히 알고 있었으니 저는 대학도 못 갈 형편이었죠. 제가 고3 때까지도 정정하셨던 저희 할머니 역시 딸 자식을 못하러 대학 공부까지 시키냐고 펄쩍 뛰셨는데 그러시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말을 꼭 덧붙이곤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큰 오빠보단 못해도 작은 오빠보단 공부를 훨씬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억울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봤자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거의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담임 선생님 조언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전문대 유아교육과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장학금 받고 들어가서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며 다니겠다고 해도 저희 할머니는 끝까지 탐탁찮아 하셨지만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했던 것도 있고 딸 자식 소용없다 하시는 할머니한테 시위하는 마음으로 보란 듯이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부설 유치원에 바로 취업할 수 있었죠. 공부도 재미있었지만 실제로 유치원에서 일을 하게 되니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창 일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저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선을 보게 된 거예요. 결혼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독불장군 저희 할머니가 가져오신 선짜리였거든요. 얼마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셨을지 대충 짐작되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이 선짜리 한 번쯤이야 눈 딱 감고 나간다 생각하고 군말 없이 다녀왔더니 이건 뭐 제 의사 같은 건 상관도 없이 바로 결혼시킬 기세로 나서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쪽 집에서 애가 마음에 든다니 바로 날 잡고 치워버리면 되겠어. 네? 그게 무슨... 아니 오늘 손보고 왔는데 나를 잡자뇨. 치워요? 제가 치워야 하는 물건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내서 이래? 네 처지에 그런 자리가 쉬운 줄 알아? 나 되니까 그런 자리 만들어 오는 거지만 나도 그런 자리 다시 받아올 자신이 없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자리야. 제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제 결혼인데 제 의사는 왜 안 물어보세요? 그쪽 집에서 하자 그러면 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아유, 글쎄. 그러니까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가리고 고르고 하냔 말이다. 좋다는 집이 있을 때 가는 거지. 아니요, 전 결혼할 생각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이제 막 일 배우면서 재밌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아이고, 애미 너 좀 봐라. 네가 네 딸 그렇게 대학 보내고 싶다고 해서 대학 공부시킨 결과가 이거란 말이다. 어디 계집애가 쓸데없는 것만 배워가지고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답이 나오고 저 눈치 켰던 것 좀 봐. 아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냥 확 집을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진지하게 했었는데요. 제가 저희 엄마 불쌍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평생 맞벌이로 힘들게 살았는데 할머니한테 자식들 다 맡겨놨다는 죄로 늘 큰소리 치는 할머니한테 절절매는 저희 엄마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저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한테 욕 듣는 게 싫어서 그래서 시집 가기로 한 겁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손자를 둘이나 낳아드렸는데도 할머니가 엄마를 예뻐하는 건 고사하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반강제, 아니 그냥 강제로 결혼식장에 끌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엄마만 더 닥달할 것이 분명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굳히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그래 시집 가서 잘 살아보자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듯 내세운 부잣집이니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한이라도 풀어볼까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단단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란 작잔 시댁 재산 축내며 놀고 먹는 인간이었고 거기다 꼴에 여자까지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친정에 다 밝히고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제 결혼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매개로 작은 오빠 취직 자리가 걸려있는 혼사를 치렀던 거예요. 시댁이 장사를 크게 해 돈을 많이 번 집안이긴 한데 시부모는 물론이고 남편도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고 교양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집안이었으니 전문대지만 대학도 나오고 유치원이긴 하지만 선생 출신이라는 참하고 어린 며느리 본다는 생각에 저를 탐냈던 거였죠. 남편이 저보다 무려 9살이나 연상이었단 말이에요. 결혼만 하면 작은 오빠한테 가게 분점 하나 내주기로 하고 성사된 혼사였고 약속대로 작은 오빠는 시댁 가게에서 한창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섣불리 이혼 소리 꺼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라도 하나 낳으면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참 늘 할머니 원망하며 자랐는데 저도 모르게 할머니 교육에 젖어들었는지 나이에 비해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몇 년 살다가 결국 남편 바람기 잡지 못하고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잣집이라고 해봤자 남편 명의 재산이라곤 하나 없고 위자료라고 서글픈 수준으로 받아들고 30도 안 돼 이혼녀가 된 거예요. 이혼 후유증 같은 건 없었어요. 어차피 그놈의 결혼 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으니 기대도 희망도 없었고 그러니 절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혼을 했었죠. 그쪽 문제로 이혼을 한 것이니 그 결혼을 적극 추진했던 할머니는 아무 소리 못 하셨고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전 오히려 좋다고 잘된 거다 하며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자리부터 구했어요. 공백이 있었지만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이 워낙 많으니 수요는 늘 있었고 제가 또 나름 대학에서 전공도 했고 전액 장학금 받으며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 이 바닥에서는 초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게 작용을 해서 덕분에 좋은 환경의 유치원 교사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취직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면 국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시설 좋기로 유명한 유치원에서 교사 모집 공고를 올렸길래 지원해서 합격한 거예요. 저희 대학 부설 유치원도 시설이며 선생님들 수준이 꽤 괜찮은 곳으로 소문난 곳이었는데 제가 취직한 유치원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거긴 시설이며 뭐며 뭐든지 다 최고급을 지향하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동네도 비싼 동네에 있는 만큼 원비도 비싸고 그러니 결국은 다 어지간히 살만한 집 애들이 오는 그런 유치원이었거든요. 간혹 지나치게 극성인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긴 해도 일하는 환경은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애들도 다 있는 집에서 귀안받고 자라는 애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덜어는 부모 성향 짐작가게 하는 되바라진 아이들이 있기도 했어요. 선생도 지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았고 벌써부터 친구들 사이에 부모 재력으로 기싸움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부잣집 애들 많았고 그런 애들 중에는 소위 말해 싸가지도 없고 아나무인인 애들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애교였다 싶더라고요. 전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애들, 다소 걱정스럽다 싶은 아이들도 있었고 보기 좋지 않은 경우도 보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좋은 유치원이라고 해서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 곳은 또 그곳 나름의 고충이 있는 법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을 맡은 반에 유난히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4세 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충은 비교적 덜한 반이라서 좋았고 아이들도 대체로 다 순수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만 유독 그러니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께 물어보기도 했죠. 선생님, 저희 반에 이영인이라고 아세요? 이영인? 아, 그 예쁘게 생긴 애 말하는구나. 네, 알아요. 근데 왜요? 아니, 그 어린애가 표정이 늘 너무 어두워서요. 4살짜리가 무슨 세상 근심 다 짊어진 듯한 얼굴로 늘 혼자 있으니 걱정이 되네요. 아, 선생님 아직 애들 인적 기록 카드 못 받으셨어요? 그거 받으면 대충 짐작하실 텐데 영인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랑 둘이 사는 아이인가 보죠? 엄마가 아니라 아빠랑 살아요. 늘 아빠가 오시고. 영인이 엄마는 유치원에 온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어머, 애가 아직 어리고 게다가 여자아이인데 왜 엄마가 안 키우고 아빠가...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애엄마 쪽 문제로 이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더라도 양육권은 엄마가 많이 가져간다고 하던데 아휴, 애만 불쌍한 거죠 뭐. 그러게요. 정말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정을 듣고 나니 더 마음이 쓰여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 아이도 그걸 알아주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싶었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의 어린애가 아빠 손에 자라면서 말도 못하고 힘든 게 얼마나 많았을까 싶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예쁜 애라고 말했듯이 애가 인형처럼 예쁘기도 해서 마음이 절로 가는 것도 있었어요. 늘 구석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말도 몇 마디 안 하던 아이가 웃기도 웃고 목소리도 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뿌듯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의 변화를 가정에서도 인지를 하셨는지 제가 담임을 맡고 아이가 많이 밝아졌다고 아이 아빠가 감사 선물을 보내서 깜짝 놀랐어요. 규정상 그런 거 못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받고 원장 선생님도 받는다며 기어코 안겨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부담스러운 선물은 아니었고 마음이 느껴지는 센스 있는 선물이었는데 선물 고른 걸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분 같더라고요. 아이가 어두워서 아빠랑 교류가 거의 없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아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요. 아이 때문에 학부모들과도 소통할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잘 보내고 해가 바뀌어 다른 반 담임을 하게 되니 그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물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을 매년 느끼게 되는 거긴 한데 유난히 그런 제 자신을 보며 영인이가 제게 특별한 아이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는지도 알겠고 말이에요.
영인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이 아빠랑 연락할 일도 없겠구나 싶은 게 어찌나 아쉽던지요. 그런 제 속마음을 발견하고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상한 기분이잖아요. 혼자서 미쳤다 미쳤어 하며 제 감정을 모른 척하며 숨기고 있었는데 학년 바뀌고 연초에 행사가 있어 유치원에 온 영인이 아빠를 마주치곤 저도 모르게 너무 호들갑을 떨며 반가워한 겁니다. 아유, 제가 정말 못 산다니까요. 어머나, 영인이 아버님, 오랜만에 뵈어요. 정말 너무 반갑네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오랜만입니다. 세상에, 진짜 밤 바뀌고 나니까 진짜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 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봐요. 죄송해요. 우리 영인이도 오랜만이다. 잘하고 있지? 네, 근데 선생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홍당무 같아요. 그, 그러니? 선생님이 좀 주책이다. 그치? 아유, 어떡해. 근데 아빠 얼굴이 더 빨개요. 아빠 얼굴은 고무장갑 같아. 아니, 그게.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또 빨개지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못할 정도로 반가웠었나 보죠. 그렇게 제 마음을 다 들켜버린 게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저 이상으로 당황하며 얼굴까지 빨개진 영인이 아빠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또 좀 괜찮은 거예요. 어쩌면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영인이 아빠도 같은 마음일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됐고 데이트 같은 걸 몇 번 했어요. 그리고는 이 관계가 진지해질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얼마 후 전 유치원을 그만뒀고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별 아닌 이혼으로 전처와 헤어진 사람인데 어린 딸을 아빠인 그 사람이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전처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걸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아마도 전처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것 같았어요. 굳이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진 않아서 더 묻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저도 전 남편 이야기 자세하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 사람도 저도 서로에 대한 그런 정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했고 결혼하고서야 알게 된 중대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입양된 아들이었단 사실이에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전혀 짐작도 못했어. 아니, 물론 그런 상황이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아예 생각도 못했고 오히려 가족 간에 참 돈독하다 생각했거든. 그게 사실이야. 부모님은 내게 최선을 다해주셨고 나 또한 부모님께 평생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 나조차도 양부모님이라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좋아 보여. 어머님, 아버님 참 좋은 분들이시다. 그치? 내가 운이 좋은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거야. 나도 우리 영인이 내가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아끼면서 내 딸로 잘 키울게.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러고 싶어. 그래, 고마워. 나도 잘할게. 우리 이 마음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시댁은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자식이 안 생겨 남편을 입양했다고 해요.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를 잘 잡은 덕분에 시부모도 호강하며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뭐 관계가 나쁠 게 전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입양아인 남편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키워주셨다고 하니 저도 시부모에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겼어요. 그리고 시부모도 아들이 원하는 결혼이었고
어린 손녀딸을 잘 따르는 사람이 새엄마로 들어온다고 하니 저를 여러모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딸아이도 결혼 전과 다름없이 저를 잘 따라주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유치원 선생님일 때라 아빠랑 결혼해서 새엄마가 되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심 걱정도 했는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딸아이 덕분에 제가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재혼 가정의 모범이라 할 만한 그런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에 휘청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이러다 말겠지 했어요. 남편도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 위기는 누구나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얼굴은 어두워져만 갔어요. 거래처가 끊어지고 믿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그러면서 남편은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라는 문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왔죠. 그런 날이면 저는 새벽마다 남편 사무실로 남편 옷 가지며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어요.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모니터 앞에서 엎드려 잠든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잠이라도 푹 자야 할 텐데 하루쯤이라도 푹 좀 쉬면 좋겠다 싶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쉬면 당장 무너질 것처럼 그러는 걸 보니 더 불안했죠.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내보일 수도 없고 그저 무리하지 말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주말도 없이 일하는 남편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먹는 것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제가 싸간 도시락을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둘 때가 많았으니까요. 남편의 눈 밑에는 점점 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체중도 눈에 띄게 빠진 것 같았어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남편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았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만 같았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남편이 걱정됐어요. 그러다 결국은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회사 근처 골목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말.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은 사망하고 말았더군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 그게 남편의 사인이었어요. 차가운 시트 위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의 손에는 제가 챙겨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고 했어요. 역시나 손도 대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을 돌려받고 목이 터져라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토록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몸을 혹사시켰던 남편. 그게 얼마나 몸에 부담이 되었으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걸까요? 남편 죽고 홀로 남겨졌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떠나버린 남편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뤄놓은 것들은 그야말로 공중분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나자 회사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엉망이 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섰다며 천운이라고 난리를 치며 일사천리로 회사를 팔아넘겼고 남편이 감당해야 할 부채가 있다며 저희 세 식구 살던 집까지 팔아 탈탈 털어가더군요. 사람이란 참 잔인하고 무서운 거죠. 안 그런가요? 인정사정 없이 싹 다 털어가 버리고 나니 저와 딸아이는 당장 머물 곳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딸아이 데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선 일단은 당연히 시댁으로 갔죠. 시부모 두 분이 사시는 시댁. 집도 넓고 방도 남아도는데 그 집 또한 죽은 제 남편이 부모님께 해드린 집이기도 하고
다 떠나서 저야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라 하더라도 손녀딸이 있는데 당연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순진했더라고요. 남편 회사 임원들 안면 바꾸는 걸 보고도 아직 세상 무서운 걸 덜 겪은 겁니다. 시부모는 제가 알던 시부모가 아니었어요. 남편 장례 치르는 동안은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 돌아가는 걸 잘 인지하지도 못했으니 남편 죽고 시부모를 제대로 마주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이냐? 어머니 집까지 넘어가고 영인이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요. 당장 아이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다고 여기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더러 뭘 어쩌라고? 네? 어머니 며칠만이라도 아이랑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며칠? 며칠이 뭐니?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와서 찰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지려는 건 누가 모를 줄 알아? 누구 맘대로? 이게 남편 잡아먹곤 이제 와서 여기가 무슨 하숙집인 줄 아느냐?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네, 저한테는 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인이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좀. 애가 뭐가 대수야? 어차피 얘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얘도 지 아빠 입양아인 거 다 아는데 어딜 와서 누구더러 책임지라는 거야?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어린애 앞에서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말을 하다뇨.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사람들이란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저는 차오르는 숨을 삼키며 애원하듯 말했죠. 두 분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들이지 않냐고 말이에요. 또 남편도 시부모 두 분을 정말 부모님이라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그런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하더군요. 결국 저나 손녀딸 모두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걸 남편 하나로 족하다며 손녀딸이고 뭐고 간에 관심 없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대놓고 연 끊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제 남편이 유산이라도 남겨놓고 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잘 나갈 때만 자식이고 힘든 상황에서는 참 간단하게 나무로 만들어버린다 싶었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에 솔직하게 할 말 다 했더니 감히 자기들한테 따지는 거냐며 저한테 그럴 자격이 있냐 없냐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가족 행세를 하는 거냐면서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를 며느리로 취급조차 안 하는 거였어요. 시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저것들 당장 내보내고 다시는 못 오게 하라고 시모에게 소리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데 그런 시부가 너무 야속해서 저도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나갈 테니 걱정 말라고. 다시는 안 올 테니 내 남편이 해드린 집에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라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렇게 지르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왈칵 솟구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딸아이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싫었고 그 사람들에게도 들썩이는 어깨 따위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게 스스로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제 뒤통수에 대고 시모는 뒷말 없게 조용히 나가라고 괜히 동네 시끄럽게 창피한 일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나 눈물이나 흘리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딸아이 데리고 살 궁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 손을 가만히 꼭 쥐는 어린 딸. 저는 그 딸을 데리고 시댁에서 쫓겨나듯 내몰려 할 수 없이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에서인들 저희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죠. 그나마 늘 제 편을 들어주는 엄마도 그저 한숨만 쉬셨고 장가도 안 가고 아직 친정에서 엄마 밥 얻어먹고 있는 작은 오빠는 지 자식도 아닌 혹까지 달고 왔다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며 싫은 티를 많이 냈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딸아이가 상처를 받고
다시 또 마음을 닫아버릴까 걱정이 돼 하루라도 빨리 취직이라도 하려고 구직 사이트를 싹 다 뒤지고 매일같이 들어가 봤지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도 아니니 공고가 올라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대학 갓 졸업한 어린 선생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유치원은 공고 자체가 잘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꼭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지원 자격이 된다 싶은 데는 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오는 곳은 죄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뿐이더군요. 그래도 그거라도 어딘가 싶어서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어디든 오라는 데가 있으면 다 쫓아다니면서 일 시켜준다고만 하면 무슨 일이든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일자리를 꾸준하게 주는 곳은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자리뿐이었어요. 처음에 다녀와선 몸살하는 것처럼 온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밖에 없는걸요.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억지로 일어나서 또 나가고 그랬죠. 저녁부터 밤새워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일이었는데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도 은근히 힘들었어요. 낮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끙끙 앓다시피 하면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던 걸요. 그래도 꾸역꾸역 물류센터에 열심히 나가 일을 했어요. 그것도 오라고 할 때 못 가면 다음엔 또 안 불러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라고 하면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죠. 그러다 시급이 물류센터보다 더 센 파출부 자리가 있다기에 거기도 지원해서 다녔어요. 물류센터 나가는 것보다 몸은 덜 고된데 거긴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뭣 하나 쉬운 일이 없다는 걸 절감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어디든 써준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다 갔어요. 하루에 2탕, 3탕 뛰는 날도 있었죠. 이제 제가 저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쉬는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리며 한가로이 쉴 때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지만 4살 때 유치원 저희 반 아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을 많이 줬던 아이잖아요. 그리고 딸아이도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고 그 아이가 이제 7살 정도 많이 들었던 겁니다. 앞으로 학교도 보내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저를 어느 날 딸아이가 물끄러미 보더니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돈 많아.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런 힘든 일 그만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 별로 안 힘들어.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런 일 그만 다니고 나랑 놀아주고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어이구, 우리 딸. 엄마가 같이 못 놀아줘서 서운했구나. 미안해. 엄마도 너무 그러고 싶지. 그런데 우리 딸이랑 더 잘 살려고 이러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응?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진짜 돈 많아. 그 돈 엄마 줄 테니까 엄마 일 그만 다니라고. 아까부터 자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엄마도 모르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 응? 영인아, 너 꿈 꿨어? 처음엔 애가 그러는 게 어린 눈에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또 사실 제가 같이 있어주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그냥 하는 소리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자기가 돈이 많단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이상해서 붙잡고 물었더니 애가 대답은 안 하고 어디로 전화 한 통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에 있는 골목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날렵한 벤츠 한 대가 들어왔고 그 차에서는 아주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자가 내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 그 멋진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보자마자 딸아이 생모,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전처라고 확신했거든요. 남편의 전처. 저는 사진으로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딸아이랑 비슷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또 딸아이가 그렇게 전화해서 부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틀림없이 아이의 생모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도 죽고 없는 이 상황에서 생모인 전처가 나타났으니 딸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싶었어요. 딸아이를 짐스럽다 여긴 적이 맹세코 없지만 그 아이를 제가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한 게 아니었기에 앞으로 살아갈 일이 힘들 거란 생각은 했었지만 막상 아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정말 제 딸의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 아무리 생모라 하더라도 딸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묘한 두려움과 경쟁 심리 같은 것들이 뒤섞인 채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는데 그 세련된 여자를 보고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이모 어서 와. 이모? 영인아, 저분이 네 이모야? 확실해? 그래? 응, 우리 이모야, 엄마. 이모, 인사해. 여기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인사는요, 무슨. 제가 그런 걸 받을 일이 뭐가 있나요? 아휴, 진짜 10년 감수했지 뭐예요. 그 여자는 딸아이 생모가 아니라 이모였어요. 그러니까 남편 전처의 여동생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전처와 왜, 무엇 때문에 이혼하게 됐는지에 대해선 저는 그때까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딸아이 이모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남편의 전처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바람이나 이혼을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제 언니지만 전 정말 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형부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형부가 언니 원망 많이 하셨죠? 아니, 그게 사실 전 전처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굳이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 그 사람도 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 참 형부답다고 밖엔 말을 못하겠네요. 이혼할 때 언니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자료를 지불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재산 분할은 다 받았거든요. 제가 형부였다면 비싼 변호사 쓰고 뭐 하고 다 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적게 주려고 했을 텐데 형부는 더 길게 끌고 싶지 않다면서 깔끔하게 줘버리더라고요. 전처랑 이혼할 때면 남편 사업이 한창 잘 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 재산 분할도 꽤 많이 받았겠죠? 남편 전처는 그걸로 부동산을 샀다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남편 배신하고 바람나서 이혼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대박이 났다니. 저 또한 그 이모처럼 남편 전처를 이해할 수 없다 싶지만 그런 삶도 있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박 터뜨려 얻은 부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과는 이혼해서 남남이 됐고 양육권, 친권 다 포기했다고 들었지만 친권과 상속권은 별개잖아요. 상속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친생 부모의 자녀는 유산 상속의 권리가 있는 상속인인 거죠. 그러니 제 딸은 남편 전처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아직 어린아이라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모가 나서줬단 거예요. 자기 언니 이해 못하겠다던 그 마음으로 어린 조카가 늘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딸아이 이모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으로 그 재산 잘 지켜주려고 했었대요. 영인이 대학 갈 때까지 제가 관리해 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인이한텐 저보다 훨씬 좋은 엄마가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 이모님, 어찌되었거나 그건 돌아가신 영인이 생모 재산인데 이모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영인이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걸 보면서 처음엔 놀랐고 지금은 솔직히 감동했어요. 무슨 감동까지. 전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인이 제 배 아파 낳진 못했지만 제 딸이에요.
영인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람들도 모른 척 했다면서요. 그런데도 우리 영인이를 데리고 오셔서 또 영인이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새 학기 시작되면 저도 원래 하던 일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괜찮은데 영인이 눈에는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괜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당연한 일 아니고 정말 대단하세요. 형부랑 참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영인이 진짜 엄마는 저희 언니가 아니라 윤미 씨예요. 딸아이 이모는 그렇게 제게 대단하단 소리를 12번도 더 하더니 딸아이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제가 되어야 한다고 그 자격을 제게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무척이나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딸아이에게 그런 유산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어떤 보상을 바라고 딸아이와 함께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을 뭔가가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묵묵히 감내했던 힘들었던 시간들을 인정받는 것 같다고 할까요? 딸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된 하루를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곤 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뿌듯함이었어요. 아이의 생모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제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 그것은 신뢰의 증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보상을 바랐던 게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딸아이 이모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정 대리인 변경을 진행했고 제가 제 딸의 대리인으로서 제 딸이 생모에게 상속받은 유산을 관리하고 지켜주게 됐습니다. 딸아이는 그 돈으로 저더러 이제 고생스러운 일 하지 말고 자기랑 맨날 같이 놀아주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고 하네요. 그럴 때 보면 아직 정말 애기랍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럴 수는 없죠. 딸아이와 저 둘이서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집 하나를 장만하고 나머지는 딸아이 미래를 위해서 잘 챙겨두려고 해요. 당장 그 돈 펑펑 쓰면서 풍족하게 누리는 것보다 그렇게 갖고 있는 게 훨씬 든든하고 뿌듯할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죽은 남편이 만들어 놓고 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당시 딸아이 이모가 말한 것처럼 남편이 마음만 독하게 먹었다면 불륜을 저지른 전처에게 책임을 물어 재산 분할이고 뭐고 작정하고 덤벼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친권 양육권 갖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도 다 해주고 험한 말 같은 것도 거의 안 했다고 딸아이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지만 더 무섭기도 했다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전처에게서 완벽하게 돌아선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하여간 그 덕분에 제 딸 고생시키지 않고 잘 키울 수 있게 됐으니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말이에요. 시모가 절 찾아온 거 있죠? 남편 전처 소식을 어떻게 전에 듣게 됐는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 같은 게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유산 상속받은 것까지 알고 온 게 분명해요. 아주 태도가 돌변해서 나타났더라고요. 아유, 아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구나. 어디, 우리 영인이는 어디 있니? 내가 우리 손녀가 보고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이러다니? 예,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엮인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내 손녀도 보고 싶은 마음에. 저기요. 2년 끊고 살자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시는데. 아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그날 너희들 그렇게 보내고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아주 울면서 사정을 했어. 그래서 겨우 너희들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게 허락을 받았지 뭐니. 그러니까 얼른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자. 뭐라고요? 가긴 어딜 가요? 누구더러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날 시댁에서 쫓겨날 때 그 사람들이 제게 한 말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딴 소리가 가당키나 하냐고요.
게다가 그날 그 사람들은 제 딸아이 손 한번 잡아주기는커녕 얼굴도 제대로 쳐다봐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팠었는지 몰라요. 너 혼자 애 키우려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내가 우리 손녀딸 살뜰히 챙겨줄 테니 살림 합쳐서 식구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자. 어떠냐? 그 식구라는 말 참 듣기 거북하네요. 그렇게 쫓아낼 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하셨지 않나요? 합쳐 살자니. 그럼 미친 소리 작작하세요. 제 딸이 생모한테 유산 받은 거 그거 알고 오신 거잖아요. 기가 막혀서. 아니야. 내가 무슨 돈 보고 그럴 사람이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이미 가진 것들로 잘 먹고 잘 사시라고 했잖아요. 다시 볼 일 없다고 하시더니 왜 이러시냐고요? 그땐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그래도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남이 아니라고요? 네, 남보다도 못한 사이죠. 어디서 돈 냄새 맡고 오셨나 본데 다신 얼씬도 마세요. 저는 싸늘하게 시모를 향해 쏘아붙이며 시모를 쫓아내버렸어요. 시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다시피 해선 애걸복걸하던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탐욕스럽게 그러나 싶었죠. 근데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 잘 나갈 때 남편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 펑펑 쓰고 살다가 남편 죽고 나니 그 빚 이자 넣을 형편도 안 돼서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큰 집 팔고 어디 연립 빌라에 들어간다던가 곧 죽어도 강남 못 떠난다며 그 동네 연립주택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제게 쫓겨난 후로도 시모가 계속 제게 연락하며 앓는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시댁 살림 봐주시던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주신 거 있죠? 시모가 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곧 갚는다 어쩐다 해도 믿지 말라고, 돈 해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개털돼서 그 빚 절대 안 갚을 거라고 말이에요.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연립주택에 들어갔다는 것도 그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강남에도 여기가 강남 맞나 싶은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 어디 들어갔나 보죠 뭐. 꼴 좋다 싶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길 바라네요. 저는 제 딸이랑 둘이 열심히 살 거예요.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관계만을 진짜라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죠. 마음으로 남편을 품었다 생각했던 시부모마저도 돈을 더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딸아이와 피보다 진한 끈으로 엮인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말이에요. 세상 누구도 저희 관계를 함부로 재단할 수 없게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줄 거예요. 또 딸아이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싶답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누는 것보다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사람이나 관계의 가치를 겉에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전 제 딸아이가 외모나 배경, 돈 같은 것들이 아닌 말과 행동, 그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새학기 되면 유치원 교사 자리 공고 올라오나 잘 살펴볼 거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공립유치원 임용고사 준비를 해볼 생각도 있어요. 딸아이가 받은 유산이면 어쩌면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젊은데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 일 찾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피가 아닌 마음으로 연결되고 맺어진 인연이 더 깊고 단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속에서 부둥켜 안고 지켜낸 시간이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잊지 않고 제가 선택한 이 길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그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으로 이미 큰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힘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